다른 전문가분들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도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어떤 연구 데이터를 근거로 주장하느냐를 봐야겠죠. 근데 대다수는 무작위 비교 연구가 아닌 데이터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작위 비교 연구가 아니라면 인과관계가 입증된 연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수가 인과관계가 아닌 데이터를 근거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약간 걱정은 하긴 했는데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차이가 나는 궁극적인 이유만 본다면은 사실은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차이가 나서 이거든요. 만약에 이쪽 전문가는 1에서부터 10까지를 알고 있고 이쪽 전문가는 1에서부터 5까지만 알고 있다면 이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전문가는 갑자기 20부터 30까지의 주제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예가 혈압약일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혈압약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혈압약을 먹어야 하느냐, 먹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렇게 두 개의 부류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혈압약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이야기는 결국 죽음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느냐의 이야기거든요. 혈압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심내혈관 질환 발병을 낮춰서 죽음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느냐, 이 관점으로 본다면 혈압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낮아졌다라는 그 데이터를 누가 더 알고 있느냐, 이 얘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부작용을 이제 주장하는 쪽의 주장은 사실 이쪽 관련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으로 문제를 통합을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이터를 누군가는 인용을 하고 누군가는 인용하지 못하느냐, 새로운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은 사실은 의료의 영역이 아니라 통계학의 영역이거든요. 통계학의 영역은 일반적인 의대 과정에선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의학 지식을 새로 배우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하지만 새로운 지식이 나와서 그 지식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않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양질의 데이터라거나 그렇지 못한 데이터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게 이제 섞이는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는 훨씬 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서로 알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지식의 양이 차이가 나서 생기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알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다 드러내게 되면은 양도 차이가 나고 퀄리티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좀 더 이어서 이 얘기를 해본다면은 의료의 지식이 둘 다 비슷한 전문가가 있는데 통계학적인 지식에서 만약에 차이가 난다, 이럴 경우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동안의 전문가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왜냐하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근데 전문가의 면허증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맞겠지.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가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되고 AI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정보가 다 드러나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전문가의 권위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 정보의 접근성은 엄청나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지금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한 3, 40년 전에는 사실 문제가 아니었죠. 전문가의 말이 절대적인 영향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진위 여부가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를 인식하는 그 단계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라도 알아서, 예를 들어서 무작위 비교 연구라는 것을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셨잖아요. 하나라도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안전성의 단계를 하나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질문은 이 무작위 비교 연구가 얼마나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구 하나만 갖고 입증됐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무작위 비교 연구가 한 번이 아니라 20번을 했는데 계속 똑같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표에서 처음 보셨던 피라미드 위에 제일 위에 메타 분석이라고 있었잖아요. 무작위 비교 연구 한 몇십 개를 동시에 종합해서 분석한 형태의 연구인데 여기서 입증이 됐을 때 인과관계의 근거 수준이 가장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인과관계가 100% 완벽하다라는 건 없습니다. 이 과학계에서는 원래 100%가 없거든요. 가능성이 점점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무작위 비교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의 연구라면 그건 인과관계가 진짜로 낮거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연구조차도 완벽하지 않은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노하우가 바로 챗GPT 이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내용을 읽어도 사실 너무 의학적인 용어들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리고 영어로 돼 있고 일단은, 그래서 읽기가 되게 어려운데 요즘에는 굉장히 쉽게 번역해서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이 연구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과관계라고 명확하게 받아들여도 될 만한지, 뭐 이런 것들을 챗 GPT에게 물어보면은 다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무작위 비교 연구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봄으로써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건강 정보들이 사실 우리가 직접 찾기보다는 그 전문가가 이러이러한 연구가 있어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되는 경로가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가 정보 자체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를 찾아보잖아요. 이 경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가 이런 인과관계가 높은 근거 수준의 연구인지를 확인해보고, 아니면 그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검증의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